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주식시장이 안 되면 이제 수익률을 좀 메꾸기 위해서 작전주 같은 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선 작전주에 대해서 정의를 좀 봐야 되는데, 과거에 이제 루보와 같은 기업들은 무식하게 이제 물량 가지고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사례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. 왜냐면 그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하지 않고, 이 정도 돈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수급으로 하지 않겠죠. 굳이 뭐 회사 사가지고 불법 저지를 일이 없으니까. 대부분 이제 돈이 애매하게 있으니까 상장사 하나를 인수를 하고, 그 상장사에 어떤 신사업을 추구를 하면서 뭐 비상장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,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회사가 마치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외부에다 홍보를 하면서 주가를 펌프질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작전주입니다. 그래서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M&A, 뭐 시가총액이 뭐 1000억 미만 또는 1000억 전후의 어떤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, 그리고 기존에 하지 않던 뭐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한다, 뭐 바이오를 한다, 2차전지를 한다, 뭐 이렇게 이제 최근 시장에서 선호하는 어떤 테마의 업종을 갑자기 뒤따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어떻게든 견인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 작전주로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. 그렇다면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? 작전하는 데는 이제 쩐주가 한 명 있을 거고, 그 한 명 아니겠죠. 쩐주가 뭐 있다고 하면은 쩐주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. 이 계좌를 구분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. 옛날에 들어보니까 계좌를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을 하는데, 첫 번째는 매집 계좌가 있고 두 번째는 롤링 계좌가 있습니다. 자, 롤링 계좌는 뭐냐? 주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결국 남는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매집 계좌는 뭐냐면, 최초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기업을 장내 매수를 해서 주식을 매집해 놓던지, 또는 기존에 발행했었던 전환사채 같은 거를 장외로 따로 사서 매집을 해 놓던지, 이렇게 이제 합니다. 왜 이런 걸 하냐면, 감독원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떤 기업이 주가가 오를 때는 너도 나도 해피하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안 들어와요. 그런데 주가가 이제 꼭지를 치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 주주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. 주주들이 감독원에다가 얘네들 조사를 좀 해달라고 컴플레인을 하죠. 그럼 감독원에서 조사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돈을 제일 많이 번 놈부터 조사를 해요. 그런데 매집 계좌는 한번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예를 들어 주식을 깔끔하게 팔았으면 중간에 매매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.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. 심지어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죠. 전환사채를 장외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가 주식을 전환 청구해서 팔았는데 수익이 났어요. 너무나도 매매가 깔끔하죠. 그러니까 감독원에서 태클을 못 거는 거예요. 이 매집 계좌에 대해서. 근데 롤링 계좌는 어떻겠어요? 롤링 계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매집 계좌와 롤링 계좌를 구분을 해서 서로 이제 유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기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 계좌에서 돈 번 거를 롤링 계좌에다가 보전을 해주겠죠, 아마도. 그리고 이제 껍데기 회사를 대부분 인수합니다. 이 회사가 뭐 거의 뭐 존속 가능 정도만 한 정도?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실적이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은 회사. 실적이 증가할 것 같지 않은 회사.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신사업을 한다고 이제 시장에다 홍보를 하죠. 그런데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 주체도 돈이 이제 자기들이 딸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을 병행을 합니다. 예를 들어 뭐 지분이 이제 40%의 지분이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최소한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분 20%만 유지하고 나머지 지분 20%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죠. 그리고 주가 뭐 신사업 해가지고 주가 호재 나오면은 그 지분을 야금야금 파는 겁니다, 시장에다가. 또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 기존에 발행했었던 전환사채도 같이 인수를 하거나,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게 최대주주한테 자금을 대여를 해서 인수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. 예를 들어 뭐 비상장 법인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인수하는 게 아니고 A라고 하는 비상장 법인 또는 조합,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도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항상 껴져 있다. 그렇다면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퍼올려야 되는데, 이게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인수하기 전에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어떤 회사가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는데
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이전에 전환사채가 있었던 경우가 있고, 이 전환사채의 행방은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. 이 전환사채는 결국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FI 투자자들, 재무적 투자자들이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고,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나가버립니다. 그렇게 되면은 장내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겠죠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, 인수할 때 기존에 이제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뭐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고,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뭐 콜옵션이 항상 껴져 있어요. 왜냐하면 회사를 인수한 측에서도 자기가 돈 안 들이고 지분을 더 확보하거나 또는 차익 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옵션이 항상 넉넉하게 껴져 있게 전환사채가 발행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부터 아니나 다를까 회사가 뭐 신사업을 이거 하네 저거 하네 뭐 바이오 할 거네 2차 전지 할 거네 우리가 뭐 해외에 어떻게 유망한 사업을 할 거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. 그리고 여기 제가 PPT에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펄이 있어요. 뭐 좀 시장에서 먹힐 것 같은 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골 때리게도 회사 하나에서 한 번 해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회사랑 뭔가 MOU를 해가지고 사업해서 할 거야 하면서 A라고 하는 상장사를 한번 주가를 해먹고,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회사랑은 결국 안 됐고, 야, A라고 하는 회사랑 하지 않고 B라고 하는 회사랑 한대. 그러면서 B라고 하는 회사랑 갑자기 뭐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또 급등하고, 그러다가 B라고 하는 회사랑도 결국 하지 않고 야 C라고 하는 회사랑 한다던데, 야 A라고 하는 회사랑 B라고 하는 회사 봐봐. 그동안 이 신사업을 한다고 비상장에 있던 그 회사랑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었는데 우리 C 회사도 이번에 진짜 하게 되면 이만큼 오르지 않겠어? 이런 심리를 막 심어주면서 한 3번 해먹고 2번, 3번 해먹은 다음에 결국 상장사랑 매칭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업을 성공시키죠. 결국 뭐냐? 실제 이제 기업이 마지막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최대주주 변경과 신사업 진출에 대한 그 모멘텀 플레이입니다. 이거 그 사람이 잘하길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리고 인수한 시장이 인수한 기업이 그동안 조달한 자금, 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이런 걸 조달을 해가지고 신사업을 진출을 하는데, 이 M&A 시장에서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뭐 조합이나 이런 최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.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이 회사를 500억 주고 기존에 발행했었던 주식 20%를 샀다. 근데 그 회사 금고에 500억이 있어. 그럼 나는 돈 하나 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회사에 들어있는 500억을 자기가 이제 주식 지분은 20%에 불과하지만 그 돈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M&A 시장에서는 회사에 넉넉하게 현금이 좀 들어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돼요. 왜냐하면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운데 자금 조달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, 그리고 그 자금 조달된 돈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, 심지어 나쁜 놈들은 한 300억이나 400억, 예를 들어 500억 주고 지분 20%를 인수를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뭐 간접적으로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돈을 빼내는 거죠. 그런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오는 보도자료가 매 한 가지입니다. 이번에 최대주주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신사업을 진출할 계획이다.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뭐 사업은 뭐 시장에서 뭐 유일한 사업이다. 뭐 지금까지 뭐 나오지 않고 있었던 사업이다. 그리고 해외에서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.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실체가 아직은 알기가 어렵지만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주로 이제 헤쳐먹는 사업의 형태가 바이오 사업, 그리고 뭐 해외에서 뭐 오더가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 협약을 이미 맺어놓은 사업이다.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,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뭐 진출을 하겠다.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결국 뭐냐?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해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남이 해서 잘된 것을 뒤따라하는 후행적인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. 그래서
그 뒤따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회사가 체력이 있어서 돈을 넣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대기업들 아니면은 가급적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전후의 어떤 기업들이 신사업한다는 거는 거의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타법인 출자가 이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타법인 출자는 모멘텀이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거래소 공시와 감독원 공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래소 공시는 직전 연도 자본 총계 뭐 10%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소 공시 또는 감독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감독원 공시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자산 총계가 10% 넘는 경우죠. 그렇다면 거래소 공시를 만약에 했다. 그거는 뭐 회사의 어떻게 자본 총계의 10%는 넘지만 자산 총계의 10%는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이 크게 바뀌게 하는 현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이 감독원 공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주요사항 보고서라는 게 제출이 되고 이 주요사항 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. 이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뚜렷하게 나와요.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 회사를 마치 뭐 예를 들어 300억 주고 어떤 뭐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바이오 기업이 우리 회사가 인수를 하자마자 지분을 예를 들어 50%를 바이오 기업을 300억 주고 인수를 했다고 치면은 그 300억을 주고 50%를 인수한 그 지분 가치가 마치 뭐 1000억, 2000억, 3000억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니 주요사항 보고서에 이미 뚜렷하게 외부평가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뭐 시가총액이 뭐 1000억, 2000억, 3000억씩 그 애드업이 될 수 있겠어요.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잠깐 붙다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미공개 정보를 흘려요. 이 양반들이. 이번에 우리가 뭐 인수할 거다. 우리가 이번에 인수한 회사에 누가 뭐 국내에 방문할 건데 우리 그거 언론에 얘기할 거야.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끼리 좋은 거죠. 진짜 대단한 시세가 나는 기업들은 내가 이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자꾸 남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잠재적인 매수 대기 세력이 매수 대기 자금이 쫙 대기해 놓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두상으로 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돈을 들고 있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왜 막걸리 장수와 동동주 장수가 이제 나무 그늘 아래서 그 한 양의 그 돈으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걸리랑 그 동동주를 다 먹어버리는 결국 남는 게 없는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다가 자기들끼리 죽는 경우죠. 왜냐면 뭔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 유동성 대기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. 잠깐의 어떤 테마에 편성이 되는 것 뿐이다. 결국에는 남는 게 없더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. 내가 모르는 사업이고 그 최대주주로 새로 들어오는 또는 이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는 임원들이 사업을 잘하길 바라야 되는 기도적인 매매죠. 이 아시다시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는데 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되도록 세팅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그렇게 세팅이 된 기업은 당연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비싸게 거래됩니다. 그런데 새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10중 8구는 거의 실패하잖아요. 그런데 마치 이번에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바뀌어서 신사업을 하는 게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착각을 심어주는 게 이 작전주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그나마 그 장내 매수를 한 사람은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 회사의 업황을 따져가지고 이 회사가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.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 제발 성공하길 바란다.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기도매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 이건 뭐 기도매매 아니야?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도매매를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거라서 사람 믿어서 그 사람이 결국 실패하게 되면은 그 투자자가 남는 게 있나요? 비즈니스 모델 공부하고 했으면 차라리 그 기업에 대해서 남는 게 있으니까 다음번에 업황이 좋아질 때 매매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. 이 사업이 결국 펌프질을 해서 기대감을 넣었다가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 주가는 원위치 되죠. 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작전주 같은 거를 좋아하셔가지고
시장에서 따라 하신 분이 있는데 승률이 50%는 되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그 4종목을 플레이 했는데 2종목은 상패더라고요. 그래서 치고받고 해봐야 먹어봐야 100%. 이르면은 거의 뭐 한 60에서 70%씩 그 손실이 나니까 결국 남는 게 없더라.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나지 않고 따박따박 이익 낼 수 있는 업황 투자가 더 좋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